안녕하세요. 오늘 문제풀이 시작이죠? 방법은 아실 테고. 자, 서브 3페이지입니다. 서브 3페이지, 법의 지정 목적입니다. 이 총칙 파트인데 지금 법의 지정 목적. 출제가 지금 17회, 20회, 21회로 되어 있죠. 마지막 출제는 그 20회가 전면 출제였고요. 21회 때 지문 하나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인데요. 우리 법은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자, 그럼 그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밑에 우리 법령의 구성이 나옵니다. 우리 법령의 구성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넘어갑니다. 공사법의 성질이 있죠. 자, 공인중개사법의 성질인데 4페이지에 지금 1번입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죠. 기본법이란 말은 일반법이란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민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인 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적용되고 있으니까 특별법에 관계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에 대한 특별법은 없느냐? 우리 법에 대한 특별법은 농협동자법 같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럼 부동산 중개 분야의 법이 일단 민법도 적용되고 상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이 뭐다? 중개사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상법을 보충적으로 찾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은 중간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이 혼합된 중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혼합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민법학자들은 사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우리 법은 국내 부동산에 대하니까 당연히 국내법이고 그 다음에 실체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실체를 규정한 법이라서 실체법적인 성격이 있죠. 그 정도 가볍게 해두시고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이거든요. 이 연역도 출제 안 하는데 오늘 잠깐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거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요 고려 때 출발했다고 그랬죠. 고려 시대 때. 이때 객주와 거간이 있었답니다. 요 객상주인의 준말이 객주고 거간은 타인 간의 거래에 흥정을 붙여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기원은 거간이 된 걸로 보이는데 요 객주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였대요.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의 기원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객주로부터 일단 출발이 됐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로 와요. 조선 중기로 오면서 요 거간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거간업을 한 자가 생겨났는데 그 자를 가거간이라 불렀어요. 요 가자가 집가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는 각회 또는 순 우리말로는 집주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회나 집주름의 탄생을 조선중기 이후에 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자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랬다가 이제 조선 말기가 됩니다. 그래서 1890년이 되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상업이 대단히 발달해요. 그러자 이제 객주거간이 난립을 하니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객주거간 규칙을 제정하죠. 이걸 제정하여 이제 1893년에는 거간 인가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가제는요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었고요. 지금의 서울인 지금 한성부에 한해서 이제 시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구나 다 자유롭게 거간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가제가 도입되면서 규제 장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랬다가 바로 1910년이 됩니다. 1910년이 되면서 한일합병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인가제가 시행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걸림돌이 되니까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거간업이 이제 자유롭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영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규제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 이제 소개영업 취체 규칙을 만들죠.
그래서 소개영업지 체계치를 만들어서 이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자에 한하여 중개업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제상 허가제가 이때 일제강점기시절에 이제 처음 들어온 거예요. 요게 해방까지 계속돼요. 그랬다가 이제 1961년이 됩니다. 61년이 되면서 소개영업법이 이제 제정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허가제의 억눌려 같은 걸 쫙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고하고 중개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했죠. 그분들이 누구라고? 중개인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니까 이제 1983년도 12월 말이었어요.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골자로 끌고 와요. 하나는 중개업 진입 장벽을 확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허가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허가제였는데 다시 허가제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인인사 제도를 같이 도입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골자로 이 법이 제정돼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24차에 걸친 개정을 받고 현재 공사법으로 개정되어 이제 전면 개정 수준에서 이제 이 공사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요거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하는 게 아니죠.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등록제로 전환한 게 언제였냐면 IMF 시대 1999년도 3월 30일 날 7차 개정이었죠.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하면서 이때 등록제로 전환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볍게 읽으시고 문제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7페이지 1번 문제. 출제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1번 문제 풀어봅니다. 이 7, 8, 5, 6달 과정은 문제를 푸는 스킬들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적응력을 갖고 이제 7, 8, 5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그 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지만 절차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중개업의 규제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랑성을 했는데 이 절차 문제는 무조건 난이도 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출제는 17회 배당의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회 시험은 정보망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어쨌든 절차 문제는 난이도 상인데 보기를 슬쩍 봐가지고 보기가 만약에 5개 이상이 됐다.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푸는 겁니다. 돌아와서 푸는데 4개 정도 되면 그냥 풀고 가고요.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도 보기가 5개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지문에 나열된 것은 7개로 나열돼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뭔가 중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인데. 그럼 이제 돌아와서 풀 때 절차 문제는요, 지문을 보고 지워나가는 겁니다. 지문을 보고 지워나간다. 무슨 얘기냐면, 지문이 지금 1, 2, 3, 4, 5번이 출발점 있잖아요. 출발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딱 비교하면은 미음과 디귿으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럼 기억과 미음만 가지고 둘이 따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출발이니까. 그럼 기억은 인가제고 미음은 자유영업제죠. 자유영업제가 먼저였어요? 인가가 먼저였어요? 자유영업제가 먼저였어요. 그러면 이제 3번 탈락했어요. 그럼 1, 2, 4, 5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두 번째 꼴찌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은 거에. 이게 포인트예요. 꼴찌를 두 번째 비교한다는 거. 그럼 이제 꼴찌는 1, 2번은 디귿이고 4, 5번은 리을이죠.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만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디귿은 허가제고 리을은 등록제예요. 현재 지금 무슨 제도입니까? 등록제. 그러니까 뒤를 따져야 되죠. 꼴찌니까. 그러면 이제 4, 5번 중에 하나요. 그럼 1, 2번 탈락했어요. 자, 그럼 이제 4, 5번 중에 하나. 두 번째를 이제 비교해야 되죠. 두 번째 비교하고 세 번째 비교하고 네 번째 비교. 순서대로 비교해 나갑니다. 그래서 4, 5번 두 번째는 같죠. 근데 세 번째에서 미음 디귿으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디귿은 허가제고 지금 미음은 자유영업제예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지금 허가제가 있잖아요.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데 허가제라는 것은 자유영업제가 지나고 나서 도입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영업제가 먼저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절차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과목 공통이에요. 만약에 다른 과목에서도 절차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이 제도의 변천을 제가 암기 안 시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자인자어 신어등이에요. 이거. 자인자어 신어등. 자인자허 신허등. 안 나오는 건 기억이 또 엄청 잘 돼요. 이거.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낼 일이 거의 뭐 제로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인자어 신어등인데 이게 요즘은 안 나오니까 암기 안 시킵니다. 근데 이제 전차 문제 풀면은 꼭 지문을 보고 지워나가면 돼요. 그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크해놓고 돌아와서 다시 풀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절차 문제는 100% 맞추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자,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2번 문제 들어가죠. 우리 법의 성격. 이것도 15회 추가 때 마지막 출제였는데 가볍게 이해만 하고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의 결과를 꼭 표시하라고 그랬죠. 지금 틀린 것 그랬으니까 X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1번 읽었어요? 맞았죠? 근데 맞았는데 어디가 맞았는지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즉 밑줄을 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포인트.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했죠. 이게 밑줄이 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검사할 때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뭐 요즘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연습 안 시키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민사중개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다. 맞게 틀렸게요? X예요. 민사중개는 부동산중개에도 혼인중매 직업소개 같은 게 있죠? 민사중개 기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내면 이제 여러분들 골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법은 대충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대충 알면 60점이에요, 그냥. 대충 알면 60점. 그럼 대충 60점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필락이에요, 필락.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풀이 과정이 지나가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가야 돼요. 이 지문이 왜 맞았고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들을 밑줄 긋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지 이걸 쭉쭉 밑줄 다 긋는 거 아니죠? 지문에. 자, 그럼 1번 지문 맞았어요. 2번 지문. 공사법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인 주의를 지닌다. 맞죠? 3번 지문. 공사법은 절차적 규정이 일부 있지만 실체적 성격이 강하다. 그죠? 실체법이란 말은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상법 전부 다 실체법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는 민법, 상법, 공사법의 순으로 법이 적용된다. OX. 둘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상법, 민법의 순으로 적용된다. 거꾸로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법은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먼저 적용되어 있으니까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상법, 민법의 순. 틀렸고요.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 규정과 사법적 성격 규정이 혼합된 중간법적인 성격을 지닌 법으로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예, 제가 썼지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일면. 원래 우리 법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죠. 그럼 원래는 사법령에 있었어요? 공법령에 있었어요? 사법령이요. 이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정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법령이 있었죠. 근데 개공이 의뢰인의 등을 너무 많이 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규제하는 규정을 쫙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규제하는 규정은 결국은 공법적 성격의 법이죠. 그래서 공법적 성격의 규정인데 요게 이제 점점 우리 법에 들어오면서 이 사법정에 있었던 우리 법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법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현대법들은 대부분 사법의 공법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중간법, 사회법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회법이 근로기준법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법 공법으로 불려왔는데 제3의 법역이 탄생하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법이고 우리도 그 법 영역에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해 두시고요. 넘어가죠. 자, 이제 3번 문제. 우리 법의 제정 목적. 명문의 규정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단순형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맞춰놓고 오셔야 됩니다. 자, 기억이에요.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OX. X. 부동산업이 아니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X. 니은. 전문성을 제고한다. 맞아요? 네, 그렇죠. 전문성을 제고한다. 맞고. 디귿. 개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음 리을. 국민경제에 발휘한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 4번. 근데 1번하고 5번이 같죠? 그죠? 문제집에 지금 오류가 좀 몇 개 나오고 있는데 내가 문제집 쓰면서 이렇게 오류를 많이 봐보는 건 나 처음이에요, 이거. 이게 문제를 좀 수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이제 교정을 봤는데 도대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정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딱딱 보이는 거예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참네. 그래갖고 요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이제 하산할 때가 됐구나. 이제는
원래 제가 오류를 잘 범하지 않는데 이런 거 문제집에서 지금 문제집은 오류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집은 원래 기본서는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읽으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집은 이제 틀려놓으면 안 되거든. 근데 시중 문제집이 오류가 이거는 진짜 양반이지. 시중 문제집 오류는 엄청나게 많죠. 잘못된 문제들 이거. 근데 이제 단연간 공력을 쌓고 계신 분들은 시중 문제집을 다 섭렵을 하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연간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책을 써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 무조건 승부 본다. 아셨죠? 한 권으로 무조건 승부. 그러니까 한 권으로 정확하게. 특히 중개법 문제집은 이 명품이죠, 이거. 문제가 이 정도 잘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비교해보시면 알아. 이 자리에 뭐 작년에 해보실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문제집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문제집이 얼마나 좋은 문제집이라는 걸. 이게. 근데 작년 문제집이 훨씬 좋았는데 재수생들 때문에 고쳐달래. 너무 똑같다고. 그래갖고 고치느라고 올해 오류를 지금 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얼마나 틀릴지 더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이거는 제가 수정해 끝납니다. 정오표 안 나갑니다, 별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참, 이 문제풀이는요, 복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 수업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습니다. 혼자 문제 그냥 푸세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복습을 안 하면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어요. 다 잊어버리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가 지문 보는 요령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식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습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뭐 예습을 하고 와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제 과목은 예습하지 마세요. 그냥 예습하지 말고 와서 그냥 복습을 위주로 하세요. 듣고 같이 풀어 복습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 2차 과목 공부 시작 안 했잖아요. 그죠? 중개법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제 문제 풀고 앉았어 이거. 그죠? 이건 차라리 그러니까 그냥 신문 하나 읽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복습 예습하지 마세요. 시간만 괜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와서 듣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위주로 끌고 가세요. 알겠죠? 아마 2차 과목은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배문현 선생님은 꼭 이거 예습해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서 하시고 제 과목은 제가 담당이니까 일단은 예습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만 걸립니다. 하루에 이거 60, 문제가 나가는데 60, 문제를 1분에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도 한 문제당 1분. 그래도 60, 70분이 걸리죠? 1분에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 2시간 이상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원래는 정석이 예습하고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1차는 예습하고 들어야죠. 1차는. 왜? 공부를 해왔으니까. 1차는. 여태까지 공부 1차에 계속 투자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에 투자했기 때문에 1차를 8개월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1차 한 거예요. 그래도 1차를 감을 못 잡고 있다면 내 머리에 한계가 있구나 생각해야지. 이거. 그래서 어쨌든 1차는 예습을 하고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는 아마 복습을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과목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대신 그날 바로 복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복습 시간도 2시간 이상을 할애하지 마세요. 제 과목.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쓱 보고 덮는 거지. 안 그래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 해야 되잖아, 지금. 하루에 공부 시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업이 지금 저는 한 1시 반 정도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1시 반에 끝나고 점심 먹고 2시 반. 맞죠? 그러면 이제 실실 졸다가 3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3시부터 시작하면은 1차 과목 2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시. 맞죠? 5시고. 거기다 커피 먹고 수다 조금 떨어. 그럼 이제 6시 됐어요. 그럼 저녁 먹고. 이제 7시 됐죠? 공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럼 9시. 맞잖아요. 복습할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복습 시간을 줄여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 뭐 했더라?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짚어가면서 안 풀어진 문제 쫙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건 낯설었다. 이 문제가 같이 풀면서.
그럼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덮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하고서 가시고 이거를 다 쌓아놓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제 4개월, 오늘 정확하게 113일 남았어요 지금. 113일 남았는데 어제 학원이 카운트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어제 학원이 계속 뜯고 있어. 어제 봤더니 114일이 돼. 중개법 114일. 그러니까 오늘은 113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가 시작이 지금 됐잖아 지금. 다음 주 20일 정도면은 세부공고 나오는데 세부공고 100일 남은 거 이제. 그러면 정신없이 가버립니다. 그 다음 이달 말에 또 휴가죠? 네. 휴가 지나고 휴가 갔다 오면 원서 접수해요. 원서 접수합니다. 그럼 그냥 7, 8월 달 어영부영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철저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검승부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 점 명심하시고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근데 우리 학원 오늘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대? 참 희한하네.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미어 터지는데 그냥 이거. 원래 그러는 거예요. 어제 학원은 옆강의실도 꽉 차가지고 들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들어. 이게 한미는 목소리라도 듣겠다고. 그 학원은 워낙 열의가 좋아서 이게. 창원. 내가 창원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창원으로 간다고요? 거기 가면 견뎌내지도 못해요. 올해는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네 거기. 작년에 한 170명 하게 했잖아요. 한 60% 정도 합격해 그랬죠 그냥. 하고는 공부를 워낙 잘해.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 보면 우리가 알아요. 그 학원 수업 분위기가 좀 확실히 합격률이 높아요. 이게 잘 따라오거든. 다 같이 가자. 무조건 가자. 근데 우리 학원은 가지 말고 2차 버리자. 우리 학원이 제일 심한 학원이에요. 6개 학원 중에. 이게 제일 심해요. 이게. 특강도 안 듣고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고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 갑니다. 다시. 용어의 정의. 매회 출제. 용어의 정의 매회 출제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문제는 일단은 문제 유형이 확실히 두 가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형이 있어요. 6가지 용어의 정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단순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를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딱 일단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단순형. 먼저 중개의 정의예요. 중개라 하면 출발 뭘로 합니까?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라고 그랬죠.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물알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다. 이게 중개예요. 그럼 중개상물이 아니거든요. 권리금 거래 소개합니다. 권리금 거래 소개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권리금의 거래 소개는 중개가 아니다. 권리금이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알선이라는 것은 소개라고 그랬죠. 소개니까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 아닙니다. 그러므로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분양 대행을 해줍니다.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정도 감 잡고요. 여기 중개의 정의에서는 등록 안 들어가고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용어의 정의 넘어갑니다. 7페이지. 중개업.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로 기억합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여기도 등록 안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게. 그럼 이제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되니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료 중개행위입니다. 이건 중개업이 돼야 한대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다. 그럼 이거로 이게 뭐다? 이게 중개업이라고 했죠. 근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줘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위도 우리 법에 적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록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무료의 중개행위도 분명히 중개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 보수받고 하게 되면 중개업이 되는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만 하는 것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중개가 아니니까.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 등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을 해도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자, 넘어갑니다. 이제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로 왔어요. 그럼 개업공사라 하면 이건 개업공사는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다른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한 자. 여기서 끝나야 된다. 더 이상 말이 나가도 안 되고 다른 말이 들어가도 안 된다. 다음 네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뭐만 나와야 돼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나와야 되죠. 예, 다른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외국에서 공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사가 아니라는 자. 이 법에 의한 재취득자예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가 있죠. 소공사라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공사란 말 다음에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로서 공인인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소공의 종류는 임원 사원인자가 있고 직원인자가 있죠. 이 정도 감 잡고 다음에 보조원이요. 중개보조는 출발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 정도. 그래서 6가지 용어의 정의 가볍게 암기해 두시고 이건 포인트가 있다는 거. 포인트를 잡고 개설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중개에 관련 이론, 판례를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5페이지예요. 중개의 성격이 나옵니다. 우리 중개는 사실행이다, 법률행이다? 사실행이다.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이다. 이 점 명심하시고 법률행위 성립을 보조하는 준비행위자 사전적 보조행위죠.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자로서 행위, 대리인으로서 행위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은 독자적 행위란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녹음하는 거 아니죠? 나한테 허락받고 해야 돼. 녹음하려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독자적 행위 녹음해갖고 SNS에 올릴까봐 그래서 녹음하고 있다고 하면 내 조심하려고 말을. 자, 그럼 3요소 갑니다. 중개 3요소. 중개 3요소는 중개가 그림이 이거죠. 이 토지를 갑과 을이 이제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그럼 중개 3요소. 먼저 토지라는 중상물이 있어야 되죠. 거래 당사자는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개 행위자는 통상 누구예요? 개공이고 여기 무등록업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도 포함되는 거죠. 가로 속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3요소에서 말하는 중개 행위자의 범주에는 개공뿐만 아니고 무등록업자, 일반인 포함됩니다.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등록업자가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도 중개가 맞죠.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한 거래 소개해도 중개 맞죠. 그러니까 이 중개 행위자에는 개공, 무등록업자, 일반인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판례, 그 밑에 1번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물론 우리한텐 고맙죠, 이거.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결정한다고 그랬죠? 사회 통념상.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넘어갑니다. 2번 판례. 2번 판례를 최근에 자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억나요? 그래서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A의 중개사무소로 돼 있는데 갑이 사장님이셔요. 그러니까 A가 자격증을 걸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여기에 출근을 안 합니다. 그럼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라고 그랬죠. 자격증 거시는 분이 사무소 출근 안 했다. 그럼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입니다. 그래서 대여를 받아 운영하는 갑이 오피스텔을 이제 임차하고자 찾아온 을이었죠. 근데 이 오피의 전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전 등기부 등본 같은 걸 제시하면서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 써졌는데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 다음에 알선, 개공, A, 서명 및 날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서 다 교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죠, 이게. 이게 추접스럽게 3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거.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천.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A가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이 공제 3천만 원 지급 청구를 의뢰했던 거예요. 의뢰 패소했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랬느냐? 지금 갑이 한 행위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이건 형식적으로 지금 A가 도장을 찍은 것처럼 됐지만 실질은 누가 도장 찍은 거예요? 갑이.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서
이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버리면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인데 이건 당사자로서 했으니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의리 패소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그럼 2번 판례 다시 읽어보면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당사자로서 하는 행위는 이건 중개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한 번도 역시 안 물어봤어요.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고요? 아니라고요? 상행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이다.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행이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보증각서 써준 거에 잔금 지급을 위해서 이것도 상행위로 간주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대보증으로 정리가 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상행이다. 우리 중개행위는. 그럼 그 밑에 이제 보충이 있지 않습니까? 보충. 이거는 요즘 안 내고 있으니까 그냥 감만 잡고 가자고요.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 상사중개? 민사중개입니다. 그 정도 결론. 민사중개입니다. 상사중개 아니에요. 근데 개업공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고 개업공사가 행한 중개 업무도 상행이죠. 근데 부동산 중개 민사중개라고 상사중개라고? 민사중개예요. 그래서 민사거래. 갑과 을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이건 상행위가 아니죠. 갑과 을이 토지를 사고 팝니다. 이것은 상행위가 아니죠. 영업을 위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사거래라는 얘기죠. 이 민사거래를 소개한 민사중개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민사중개다. 우리 부동산 중개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제 중개와 다른 개념의 구별.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가장 유사하다고요?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위임과 중개가 유사한 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민법상 위임은 당사자 간의 신인관계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변호사한테 소송 맡겼습니다. 변호사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근데 중개 우리 신인관계를 기초로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위임은 무상위 원칙입니까? 유상위 원칙입니까? 무상위 원칙이에요. 근데 중개는 유상위 원칙이다. 개공이 상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중개업에 대한 개념은 말씀드렸습니다. 보수를 받지 아니한 행위. 이거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넘깁니다. 8페이지에 판례가 실려있죠. 이거 별표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물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죠. 이거는 1번 판례거든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 이것은 단순 횟수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고 했죠.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업인지 여부는 횟수로만 결정할 게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사회 통념에 따라서. 2번 판례입니다. 우연한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거 중개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우연한 기회는 절대 업이 될 수 없죠. 아주 잘 내는 판례고. 다음 3번 권리금을 수수락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냐고. 맞죠?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물이 아니죠. 그러면 중개행위 아니고 나아가 중개보수도 권리금 거래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가 할 일도 없죠. 다음 4번 판례. 이것도 아주 잘 물어본데 중개행위가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졌어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거?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5번 판례.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적 실병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이랬죠. 여기서 툭 끊으세요. 끊어보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출이라고 그랬죠 이거.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 여기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을 했어요. 이것이 중개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소개했다면 중개가 아니죠. 금전이 중개물이 아니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6번 판례. 너무 잘 알죠? 뭐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7번 판례입니다.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냐고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그렇게 약속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거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죠. 그 정도. 자, 그러면 용어 예정이 끝났나요? 문제 확인합니다. 문제집으로 돌아가요. 다른 교수님들도 이렇게 풀죠 문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맞죠? 예. 근데 이제 9월달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9월달은 전범위를 가지고 문제 쫙 풀고 그냥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의 완성은 9월달이죠. 9월달입니다. 예. 그래갖고 보면은 이 7, 8월달은 이제 첫 주에는 원래 많이 나오시죠. 그게 다 점점 빠져. 이거 나와서 이제 첫 주는 어떻게 하나 본다 하고 나오거든. 왔더니 맨 해설 똑같은데 읽고 앉았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래갖고 혼자 푸는 거지 뭐. 혼자 풀어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또 나오죠. 9월달에 나와갖고 첫 주 시험을 또 보고 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한 40점 맞아. 그러면 또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문제 이렇게도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안 나와. 이게. 그죠? 그렇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 다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이제. 10월달은 뭐 하냐고요? 10월달은 정규 수업 다 끝났잖아 이제. 특강하죠. 특강 2주하고 끝나는 거 그냥. 제가 오는 날 2번 특강하고 끝난다니까 그냥. 특강하고 끝나요. 10월달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근데 시험이 10월 29일이라 어떡한데? 한 달이잖아 한 달. 그래갖고 올해 뭐 동영을 5주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문제 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문제 내는 게. 어쨌든 뭐 올해는 동영을 좀 더 하겠죠. 4주 안 하고 5주 정도 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순수한 문제풀이는 진짜로 9, 10월 달이고 9월 달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론 정리가 마지막으로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문제 스킬 이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을 잡아야 돼요. 중개법은 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들으면서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서 일희일비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7월 말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그럼 7월 말까지 가면 진도가 우리가 절반 정도 나갔겠죠. 그죠? 그럼 절반 정도 나가는데 진도가 나간 부분까지는 여기까지는 내가 얼마나 맞추고 있나를 보셔야 돼. 이 뒤에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 다 틀려도 됩니다.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론만 들어왔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잖아 지금 2차 과목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얼마만큼 맞추고 있나를 봐야 돼. 그러면 절반 정도 나왔다면 한 20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16개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16개면 20개 중에 16개면 80점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강아지판이 아닌 이상은 맞춰주는 게 맞고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내가 틀렸다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용어의 정의나 총칙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중성문을 나갔는데 이 부분은 꼭 나온다 했는데 내가 틀리고 있다 이거를. 그럼 왜 이걸 틀리고 있을까? 문제가 잘못된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이걸 따져봐야 되지. 물론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건 따질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우리 학원은 꼭 모의고사 해설시키고 있잖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아주. 예?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이 문제 버려라 막 그러잖아 제가. 그죠? 이런 지문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맞추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면요 오늘 용어의 정의 총칙을 감을 잡아야 돼. 아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이걸 감을 잡는 거예요 이걸. 무슨 뜻이 이해됩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거 암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관련 판례 감을 잡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전 과목, 2차 과목 다 공통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딱 끝나고 나면 업그레이드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적응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적응력을 9월달에 완전히 숙성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 40문제 해봤잖아요. 좋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월달을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 문제보다 9월달 문제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왜 어렵냐면 문제풀이가 끝난 마당에서 이 문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렵게 연습하면서 쉬운 걸 해결해 버리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가니까 이건 그러니까 7, 8월달, 9월달에 악구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쭉 따라가는 게 좋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는 용어의 정의 문제에서 22의 기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6번 문제로 보시죠. 6번 문제로 단순형 연습합니다. 이게 6번 문제가 단순형 문제인데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바르게 말한 것은 그랬죠. 이런 단순형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요. 중기업이라 1번 지문이 중기업이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답이 쉽게 보여요. 그럼 중기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를 출발하는 거죠. 세 가지 요소다. 그러면 중기업이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X 나가야 돼요. 바로. 맞죠? 바로 X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모습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하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1번 지문이 왜 틀렸냐면요. 중기업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기업이 있겠죠. 이 절반은 무등록 중기업도 중기업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에 따르면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정 모습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랬죠. 절반만 갖고 정의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무등록 중개 포함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거나 애우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1번 지문 읽어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 그럼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입니다. 개업공사라 하면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개설 등록만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죠. 공인중개사란 말이 들어갔어요. 틀렸죠 그럼? X에 바로. 2번이 왜 틀렸냐면요. 우리 개업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계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있고 그다음에 중개인이 계시죠. 근데 2번 지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계공만 갖고 정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다음 3번 지문.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해 공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았죠? 그래서 공사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번 정답.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3번의 정답이 나와버리면 4, 5번 지문을 안 읽고 통과하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꼭 읽어보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돌아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읽어봤고 괜히 헷갈리면 더 헷갈리니까 이거.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검사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4번 질문 내려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말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법인인 이렇게 돼 있죠. 틀렸죠. 법인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사로서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틀렸죠. 임원 사원을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예, 그래서 소속된 공인사로서 나와야 된다. 다음 5번 질문. 중개 보조인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돼. 여기까지 좋았죠. 그래서 보조는 아닌 자란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형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었으니까. 단순형. 푸는 요령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해주시고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7번서부터는요. 중개업 관련 이론, 판례를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우연한계 단 1회. 이게 바로 밑줄 쫙 긋고 가는 거죠 이제. 이게 포인트들 밑줄 긋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주택에 관한 전세권 설정의 하선을 하여 주는 이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밑줄이죠 그럼. 이거 못 알아보실까 봐요. 일부러 중개에다가 따옴표를 쳤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판례가 우연한 기회에 일회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억했죠 지금. 근데 문제가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틀렸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한 거 중개 맞죠. 근데 1번 지문은 틀려도 대사에 영향이 없어요. 왜?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험 모의고사에 뭐 이렇게 지문을 이번 모의고사 이 지문 나왔죠. 중개라고 나왔나?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그 모의고사 매우 불쾌한 지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게 내 지문을 갖다 특강자로 있는 지문들을 따다가 비껴놨어요 자꾸. 그래갖고 내가 엄청 불쾌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1번 지문은 있잖아요. 중개라고 묻질 않을 거예요. 중개업이냐고 물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연습해 보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럼 이걸 한번 틀려버리면 다시 중개업이라는 거 다 알죠 이제. 확실히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식의 지문은 내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은행기회 업은 해당하지 않죠. 업에는. 근데 중개는 해당된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중개는 해당됩니다.
2번 질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사하라 중요하선. 권리금이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OX. X. 권리금은 중개행위 아니죠. 예,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다음 3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부동산 공매나 법원의 경매는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함으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5. 경매나 공매는 중개 개입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개 매각 하고 있으니까. 그거 중개할 수 없죠? 개입 여지 없어요. 그러면 3번 정답. 그죠? 다음 4번 질문.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만 들어가니까 그냥 알아봤죠? 됐다는 거. 근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겁니다. OX. 네? 그래도 X죠. 권리득실행위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만큼이에요. 여기에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중개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어요. 지금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이런 것들을 포함 못 시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거나요. 만자 들어가서 금방 알아봤는데 만자를 빼도 틀렸다는 거 알아봐야 돼요. 이거를. 근데 막말로 만약에 중개의정이 이렇게 냈어요. 그렇게 낼 일 없겠지만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맞다 해야 틀렸다 해야 돼.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지문을.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건 맞았다 해야지. 권리의 득실 변경이 맞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시만 갖고 정의를 내리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권리의 득실 변경이 주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지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 그래서 역시 3번님은 틀린 거, 4번님은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해도 안 내요.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그렇게 만자 넣어서. 딱 보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만자 빼도 틀렸다는 걸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 그때 누가 그러실 때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이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답을 끝까지 얘기 안 해줬어. 그렇게 되면 맞았다 해야 돼. 맞았다 해야죠. 그때는. 예. 자, 그럼 5번 질문 갑니다. 개업공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를 안 받고 행한 중개예요? 무료 중개행위죠?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래서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우리가 확인 설명과 손해배상에서 나오죠. 개업공사가 소정의 보수를 받지 아니했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죠? 그거 응용된 판례 아니에요.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했더라도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 8번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이제 박스형이 나오고 있는데 박스형 지금 옳은 것 틀린 것이 순서대로 바르게 된 것은 그랬죠 지금. 용어의 정의상 중개와 관련한 점이다. OX 이거 연습하는 건데 우리 박스형 문제가 시험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10개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11개 정도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 11개를 내고 있는데 이게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문제 유형이. 문제 유형을 분류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OX형 하나, 그 다음에 괄호형 있죠. 괄호형. 괄호 넣기 순서대로 맡기는 거 골라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몇 개냐라는 문제 있죠. 몇 개냐. 박스에다 놓고 이거 한두 개. 통상 이제 1개 정도 내고요.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골라. 이렇게 기억니은 티글로 이제 답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이제 OX형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 중에 박스형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몇 개냐? 이게 가장 어렵죠. 예. 근데 이 문제집에 몇 개냐라는 문제 되게 많죠. 연습이니까. 자, 그럼 기억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죠. 재산상 법률행위 아니에요. 중개는 사실행위다. 근데 눈이 재산상에 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작성한다는 발급받는 사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실행위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확실하게 틀렸죠? 예. 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질권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럼 이제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틀렸다는 그거. 근데 지문이 이렇게 떴어요. 중개대상인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습니까? 예. 맞았죠? 확실히. 질권 들어가 있는데 담보물권에? 예. 판례 인용한 거죠, 지금.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한다. 맞죠? 이게 원칙이에요. 담보물권 포함합니다. 단 질권 제외예요. 근데 출제자는 이렇게 안 낼 거예요. 왜? 끝까지 담보물권에 질권 들어가니까 틀렸지 않느냐 이거 주장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명쾌하게 내버린다 그랬죠. 그럼 이걸 맞는 지문을 내고 싶으면 그렇게 내겠죠. 그 밖의 권리에는 질권을 제외하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내겠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지문들이 애매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명쾌합니다 요즘. 명쾌해요. 애매하게 나왔다. 죽지 그냥. 죽습니다. 인터넷상에 막 이의신청 한 수천 개가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이게. 자, 그러면 니은 지문 X입니다. 디귿. 개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맞죠? 예, 그래서 판례 참고하시고 이거는 상행위라고 그랬어요. 보증각서 써주는 행위도 상행위다. 다음 리을입니다. 공사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그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아보시겠죠? 직접 당사자로서 하는 행위는 소개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예, 그러므로 이건 중개 아니었습니다. 그럼 XXO인가요? XXO. 정답 3번이죠.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9번 문제. 맞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가볍게 봅니다. 개업공사의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의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로서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맞아요? 사실행위로서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가 맞죠? 2번 지문. 중개의 3요소는 중개사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사를 말한다. 물, 의뢰인, 개업공사 맞죠? 이 개업공사를 중개행위자라고 해도 맞습니다. 다음 3번 지문이에요. 개업공사의 중개행위는 계약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위로 봐야 한다. OX. 독자적 행위죠. 대리행위 아닙니다. 수임인으로서 행위 아닙니다. 사자로서 행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중개행위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기본적 상행위 판례죠. 참고하시고 5번 지문.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에 부수하여 영업으로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거래 할선을 주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아요? 예, 정답 3번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요? 예. 그러죠.